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 칠사단장 시절 박정희 준장의 법무참모는 박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신직수 중령이었다. 군법회의는 양곡관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군법회의의 선고는 지휘관이 그 형량을 확인해야 발효된다. 칠사단장 박정희는 한 달이 지나도록 결재를 미루었다. 하루는 참모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입을 여는 것이었다. 내가 이중령이 빼먹었다는 양곡 400가마의 내역을 보니까 저 혼자 먹은 것은 얼마 안 되더군. 거의 다 뜯기고 상관들에게 바친 것이야. 아마도 내가 그동안 부대에서 가져다 쓴 양곡도 다 합치면 꽤 될 거야. 그런 이중령을 감옥에 보내자니 가슴이 맺히는군. 군수참모 윤필용 중령이 각하의 고민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처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중령이 집을 팔든지 해서 변상시키고 파면만 시키는 것이 어떨까? 윤필용에 따르면 당시 양곡을 부대에서 떼먹는 일은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장교들 월급으로는 담뱃값도 못 될 정도였습니다. 장병 급식용 양곡에서 쌀을 빼내가는 관행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쌀가마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축이나 막상 사병에게 전달될 때는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단장들은 눈 감아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재수없이 발각되면 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었죠. 박 사단장은 이 문제를 양성화했습니다. 쌀 한 가마에 2kg씩 떼내도록 했습니다. 1kg은 사단 운영비나 장교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병참부장에게 모아줘 결손이 난 양곡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1958년 3월 박정희 7사단장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때도 생명의 은인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도움이 있었다. 경무대로 올라간 소장 진급자 명단을 본 곽영주 경무관이 백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박정희 장군의 신원조회에 좌익 활동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백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 장군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합니다. 박정희는 숙군에 걸려 1년 남짓한 공백이 생겼지만 육사 2기생 가운데는 가장 먼저 소장으로 진급했다. 백선엽, 장도영, 송효창 같은 군 수뇌부 인사들이 그의 인관됨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끌어주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사람을 대할 때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한 면이 있었다. 당시 직속상관은 오덕준 3군 단장이었는데 박정희는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덕준이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나 거기로 갈 테니 사단장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전해줘 라고 했다. 박정희는 나 없다고 해 라고 했다. 한 대위가 다시 군단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군단장은 출발한 뒤였다. 박정희는 휑하니 사무실을 나가면서 내뱉었다. 참모장 보고 접대하라고 해. 7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였다. 여당인 자유당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사단장을 상대로 꼬치꼬치 따졌다. 감사가 끝난 뒤 부하들을 모아놓고 박정희는 자유당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저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경멸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참모장더러 자유당 의원들을 접대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이철승 등 야당 의원들을 모시고 나가 접대했다. 그 뒤로도 박정희는 이철승 의원을 좋아했고 이 의원도 박정희를 높게 평가했다. 1958년에 4대 총선 때 청년 정치인 김대중은 7사단이 있는 인제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관건의 방해를 받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자유당 후보와 맞섰다. 이때 우연히도 인제의 박 대통령이 7사단장으로 주재하고 있었다. 당시 그와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던 것이지만 난 정부와 여당의 소행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같은 실상을 그에게 호소해보려고 군청에서 20m쯤 떨어진 사단장 관사를 찾아갔다. 박 사단장은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 뒤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두 사람 사이의 1대1 대면은 한 번도 없었다. 1958년 5월 박정희는 서울의 충현동에서 신당동으로 이사했다. 대지 100평, 건평 30평쯤 되는 일본식 단층집이었다. 이 집을 사는 데 든 450만 환을 만드는 데는 7사단의 연대장들과 포병단장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사단장 정보비가 나오면 참모들에게 나눠주었다. 자기 가정의 생계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참모 중 한 사람이 독일산 사냥개 와이마르너 암컷을 유경수에게 줬다. 유경수는 이 개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윤필용 중령이 저 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해놓았는데도
다 팔아버리더라고 한다. 칠사단 시절에도 유경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제로 와서 남편과 함께 있다가 가곤 했다.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박정희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다. 칠사단의 어느 장교 아내가 유경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단장의 여성 편력을 고자질하곤 했다. 어느 날 그 장교 집에서 집들이 회식이 있었다. 윤필용 중령이 사단장을 모시러 갔다. 박정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안 가겠어. 그 옆에 내는 이상한 여자 아니야? 자기 남편 감시나 잘하지. 왜 남의 남편을 감독해? 1958년 10월 3일 박정희와 첫 부인 김호남 사이의 첫 딸 박재옥이 전속부관 한병기 대위와 결혼식을 올렸다. 종로 동원 예식장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주례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따랐던 원용덕 헌병 총사령관이었다. 박정희는 이날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한 것 같았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한다. 박재옥은 이부자리 한 채와 백금반지 하나가 혼수의 전부였다고 기억한다. 결혼식 의상도 따로 짓지 않고 한복으로 때웠다. 한병기는 반지도 구리로 하자고 했다. 보석으로 만들면 가난으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것만은 박재옥이 반대했다. 신혼부부는 경주로 여행을 갔다. 박재옥은 어머니가 경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박정희 소장의 칠사단은 설악산 일대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었다. 대청봉 능선에서 파련대가 예비진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예비진지란 제1선이 붕괴되었을 때 대비한 제2선의 차봉화, 교통호였다. 박정희는 어느 날 아침 회의를 하다가 팔연대장이 이 진지공사 현장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다고 하자 화를 내더니 같이 가보자고 일어섰다. 박정희는 스페어 깡이라 불리던 20리터들이 야전철통 20개에다가 막걸리를 담아 들고 오게 했다. 사단장과 참모들은 설악산 등산을 시작했다. 정상 바로 아래서 반달곰을 발견하여 사살했다. 박정희는 곰고기를 삶아 먹도록 했는데 비릿한 맛이었다고 한다. 해발 1000m를 훨씬 넘는 고지에서 참호 공사를 하던 병사들은 사단장이 갖고 온 막걸리와 곰고기를 포식했다. 진지공사를 지휘하던 대대장이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제가 전쟁 때 이곳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의 기습을 받고 후퇴했는데 부하 사병 한 사람이 호안에서 죽어있는 것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비옷으로 시신을 덮어놓고 돌로 호를 채운 뒤 표시를 해두고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 공사를 하러 와서 유골을 찾았습니다. 그거 잘됐다. 좀 기다려봐. 박정희는 마치 지관처럼 사방을 둘러보더니 이곳에 매장하자고 했다. 즉석에서 묘를 파고 유골을 옮겨 묻었다. 그리고 원목을 깎아 비목을 세웠다. 그리고는 막걸리를 붓고 위령제를 지냈다. 며칠 뒤 파련대 방첩대 파견대장 이동걸 소령이 사단장 숙소에 들렀더니 박정희는 마분지 위에 무엇을 놓고 태우고 있었다. 이 소령이 그게 뭡니까? 라고 묻자 박정희는 씩 웃으면서 웅담을 말리는 중이야 라고 했다. 이동걸 소령은 사단장이 별것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방첩대 장교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휘관들이 부패하면 방첩대 장교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데 박정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방첩대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해야 했다. 박정희는 포금을 하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엎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았다. 어느 날 박정희는 이동걸에게 어이, 자네가 남자 해라 내가 여자 할게 라고 하더니 작부의 치마를 벗겨 자신이 입고는 이동걸을 데리고 마루로 나와서는 마루판이 꺼질 정도로 뛰고 춤추고 했다. 방첩대가 관리하고 있던 박정희의 신상기록 표엔 좌익 전력이 적혀있긴 했지만 방첩대에서는 그런 면에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걸은 박 사단장은 파렴치범은 가차없이 군법회의에 넘겼지만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부하들은 과감하게 용서했다. 그 구분이 철저했다고 기억한다. 1958년 6월 17일 박정희 소장은 1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돼 원주로 부임했다. 그 전에 1군 사령관으로 승진한 송효찬 중장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다. 송효찬은 대외적인 활동에 바빠 야전군의 안살림을 박정희에게 맡기다시피 했다. 치밀한 박정희와 호탕한 송효찬은 서로 잘 맞았다. 박정희로서는 야전군의 사단장들 및 참모들과 업무적으로 친해져 자연스럽게 인맥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박정희 참모장 아래를 거쳐간 참모진은 인사 박경원, 작전 최태권, 작전 최명신, 정보 김용순 등이었다. 모두 5.16 거사 때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용됐다. 송효찬 박정희 군비는 이때 국군 역사상 가장 큰 개혁 중의 하나를 했다. 즉 후생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군대 차량을 민간인에게 대여해 주어 돈을 받고 이 돈으로 월급이 적은 장교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한국전 때부터 묵인됐던 후생 사업을 1군에서부터 없애자 곧 전군으로 파급됐다. 이 후생 사업으로 많은 장교들은 부패, 치부하면서 정치권과 언론한테는 약점이 잡혀 있었다. 이런 구조적 부패 요인을 뜯어고치자니 반발이 없을 수 없었다. 작전참모 최명신 준장은 이렇게 적었다. 후생 사업으로 군내의 갈등이나 상하 간의 불신은 말이 아니었다. 돈 욕심이 많은 지휘관이 있는 부대는 특히 심했다. 송효찬 사령관은 말했다. 후생 사업으로 인해 전쟁에 써야 할 차량이 폐차로 변해가는데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 어렵지만 후생 사업을 중지합시다. 정말 당시로서는 대단한 결심이었지만 우려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렵습니다. 그간 부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 게다가 권력기관이나 육본, 국방부와도 마찰을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박정희 참모장과 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면서 송 장군의 방침을 지시했다. 결국 우리는 갑론을박 끝에 후생 사업과 단절할 것을 결심했다. 송효찬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민간인들에게 대여해준 모든 차량을 원대 복귀시킨 다음 정비를 마치고 지휘 검열을 받을 준비를 하라. 송효찬은 이어서 1군 전부대에 대한 모포 실사를 했다. 그때까지 장부상으로는 사병 1인당 6장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사를 해보니 1인당 한 장꼴도 되지 않았다. 수십만 장의 모포가 없어진 셈인데 그래놓고도 미군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포 지급을 요청해야 했다. 송효찬은 이어서 부대의 난방, 취사용 연료를 장작해서 석탄으로 바꿔나갔다. 군부대가 있는 곳에 숲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송충이란 별명까지 얻게 했고 벌목 때문에 지휘관들이 기자들의 밥이 되도록 했던 시대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렵 황지를 중심지로 한 석탄 증산 붐 덕분이었다. 휴전 후 우리 군대는 막사건설, 진지구축, 전술도로 공사에 열중했다. 외부에서 자재를 지원받지 않고 거의 자력으로 이런 건설 공사를 하자니 나무가 남아나지를 않았다. 금호와 남쪽 사창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사단에 근무했던 이건영 당시 중령은 이렇게 썼다. 3쿼터에 차바퀴를 빼고 긴 피대줄을 걸어 톱을 설치, 산골짜기에 놓고 제재를 했다. 야전삽에 날을 세우고 곡괭이는 끌, 도끼, 깎귀 등 훌륭한 건축 공구가 되어 돌을 깎고 모나게 하는 데 쓰였다. 삽과 곡괭이는 너무 써서 원형마저 잃을 정도였다. 철조망을 잘라서 못을 만들어 썼다. 막사를 찢고 도배는 건빵봉지와 피우고 난 빈 담뱃값으로 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위대한 생존력을 발휘하는 한국인들의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은 1950년대의 군대에서부터 단련되고 있었다.